앞으로도 강남에 개발 호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강남 가까운 데로 가자. 이 두 가지 프레임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은 계속 올라간다. 전 말이에요.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대체 투자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어떤 아파트를 골라야 되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앞에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 가볍게 정리만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뭐 이제 결정적으로는 네. 일단은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가야 된다. 네. 내 자금선에서 최대한 한 채인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실거주가 가능한 선에서 한 채다. 내가 실거주도 안 되는데 너무 무리해서 가버리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실거주가 가능한 선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상급지라는 게 약간 조금 말이 좋아서 상급지지 미묘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같은 레벨인 곳들 중에서는 내가 직장에 가까운 데를 선택해라. 예를 들어서 마포구랑 성동구다 똑같이 마용성이잖아요. 가격대 올라가는 것도 그게 크게 차이 안 나고 비슷비슷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마포랑 성동구 중에서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예를 들어 김 작가님은 마포구에 살고 저는 성동구에 살잖아요. 네. 근데 내가 직장이 여의도야. 그럼 무조건 마포구겠죠. 그렇죠. 뭐 강남이야. 그럼 무조건 성동구겠죠. 네. 근데 뭐 종로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둘 다 가까우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나씩 뭔가 선택을, 아파트 선택이 뭔가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정말 네. 어려운데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쉽고, 그리고 가능하면 지하철은 강남에 뚫려 있는 지역이 좀 좋다. 앞으로도 강남에 개발 호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좀 가능하면 강남 가까운 데로 가자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집값이 늘 이렇게 오른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오르다가 쭉 추락한 때도 있고 다시 좀 오르다가 이렇게 할 때 지금 또 다시 오르고 있는데 뭐 계속 오르진 않을 거잖아요. 맞아요. 뭐 언제쯤 떨어질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따면 이것도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네. 이게 정말 이제 뭐 계속 하진 않겠죠. 그렇죠. 무한정 올라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오히려 제가 앞에서 오히려 답변했었던 내용들 보다 보면 네.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똘똘한 한 채 좋아. 그게 강남이 더 비싸진 이유는 알겠는데 이게 무한정 비싸진다는 이유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똘똘한 한 채 다주택자 규제 계속하면 그럼 계속 강남만 한 채가 되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그럼 강남 집값이 지금도 막 반포 막 35억 이러는데 이게 어떻게 할 거야? 압구정은 막 무슨 80억에 거래했던 얘기도 날 들리는데 그럼 얼마까지 되는 거야?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딱 저는 프레임을 두 가지로 잡아요. 예전부터도 아마 제 예전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항상 말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프레임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은 계속 올라간다. 전 말해요. 그 첫 번째 프레임은 일단은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대체 투자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지금 주식 올라가는 거 똑같잖아요. 일단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요. 이 돈 가지고서 현금으로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와버렸다 보니까 일단 뭘 하긴 해야겠어. 그게 내가 주식이면 주식, 그게 부동산이면 부동산. 근데 여기서 대한민국 사람들 특징이 부동산에 엄청나게 쏠려 있죠. 선호하죠. 부동산 뭐 미국만 한다 하더라도 이제 금융자산 비율이 되게 높은데 우리나라는 한 70에서 75% 되죠. 맞아요. 정확해요. 네네. 지금 막 통계 보다 보면 부동산의 전체 자산의 막 진짜 70% 80%가 몰빵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개인으로 솔직히 넘어가게 되면 더 심하죠. 아무래도 집이 한 채 있는 사람들은 전체 자산의 거의 90%가 거의 부동산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묶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부동산으로 몰리네 라는 부분이 일단은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대치 투자처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당장 이전장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했다라고 하지만 그때 부동산장만 좋은 게 아니라 주식장도 좋았었고요. 그때는 자영업을 해도 돈을 다 벌었어요. 경기가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근면 성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또 기승전 치킨이다라는 얘기도 그때 당시는 있었죠. 근데 퇴직해서 뭐해? 치킨집. 뭐 치킨집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죠. 힘들죠. 창업하면 죽어나가고 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보다 알바생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간다. 맞아요. 뭐 3년 내에 뭐 폐점률이 뭐 엄청 높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 돈을 갖다가 뭔가 대체 투자처라는 게 꼭 진짜 투자뿐만 아니라 뭔가를 활용하려고 하는 선택지에 이제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자산,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내 노후 자산이라고 하면 결국은 부동산으로 가는 게 정말 많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프레임이 들어올 수 있겠죠? 이 두 번째 프레임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을 가려고 했더니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다 건드려요. 네. 다주택자가 될 수가 없어. 네. 똘똘한 채로 가는 거죠. 그걸 가다 보니까 결국 내 재산으로 최대한 한 채가 무엇이냐. 이렇게 가니까 서울이 올라가고 지방이라 하더라도 지방도 올라간 데는 엄청 비싸요. 우리가 광역시 같은 경우도 보면 광역시도 다 같은 광역시가 아니죠. 네. 거기 내에서 핵심지. 뭐 대전이라고 하면 네. 유성구, 대구라고 하면 수성구, 부산이면 해운대. 네. 이런 식으로 갔다가 핵심 지역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막 올라가는 거죠. 거기가 훨씬 그 전체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거기 올라간 상승률 전체적인 상승 가액 봤었을 때도 그 특정 지역의 상승폭이 훨씬 큰 거죠. 우리가 서울에서 강남이 미친 듯이 올랐던 것처럼. 왜냐면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부산에서 어차피 한 채야. 그 한 채를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 해운대. 부산이 아니라 뭐 내가 대전이야. 대전에서 어차피 한 채를 만들 거면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식으로 가지다 보니까 그래서 똘똘한 채 쪽으로 가다 보니 이게 막 서울과 지방이 양극화기도 하지만 지방 내에서도 살아남는 데들은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아닌 데들은 막 답이 없는. 네. 그리고 여기서도 아파트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서울도 빌라가 그렇게 잘 안 올라가는데 광역시라 하더라도 빌라 잘 안 올라갔죠. 이런 부분들이 다 나타나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올라갈 것이라 보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 둘 중 하나의 프레임이 깨져야 돼요. 네. 이 유동성이 언제 깨질 것이냐. 네.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거다, 테이퍼링이다 뭐 네. 얘기는 해도 이전에도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실제로 올렸었죠. 미국이. 네. 올려도 하루아침에 막 팍팍팍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올려왔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금융 충격은 사실 크게 오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네. 근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일단 올린다라고 하면 이제 유동성이 이제 회수당하기 시작하겠죠. 네. 일단 유동성이 회수될 것 같은 분위기가 오면 그러면 이제 슬슬 일단 출구 전략을 마련해 보면 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갑자기 금리를 하루아침에 뭐 3% 올린다. 이럴 일은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갑자기 내가 준비도 못하고서 쇼크가 올 텐데 부동산이 또 다행인 거는 주식과 다르게 변동성이 엄청나게 느려요. 그렇죠. 하방 경직성이 아주 높은 상품이다 보니까 주식은 뭐 실제로 금리 올리고 내리고가 아니라 FOMC에서 뭘 발표만 언급만 살짝 뭐 했다라고 하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네.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뭐 기회도 있는 거고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 강화 때문에 이렇다 했잖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양도세 중과를 풀어줘야지 매물이 나와요. 네. 뭐 이런 얘기하면 욕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너 다주택자래 가지고 네 집 팔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어요. 제 집을 팔려고 해도 이 다주택자 중과가 해결이 안 되는 이상은 못 파는 거죠. 이게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파는 현실적으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세금, 그러니까 양도 차익을 10억 벌었어요. 근데 그거 중에서 8억을 세금 내라고 해봐요. 안 팔겠어요? 팔리죠. 못 팔아요, 못 팔아. 그렇다 보니까 정 팔아야 되는 경우, 세금 못 버티겠어. 그러니까 증여를 많이 하는 거죠, 지금. 증여에 대한 취득세도 미친 듯이 올리는데요. 계속 올려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프레임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따지면 악순환이에요. 다주택자 규제를 하니까 나머지 주택들을 팔았는데 이 판돈 가지고 마땅히 투자할 데가 없어. 은행에다가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긴 싫어.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이 똘똘한 채로 가면서 걔네들이 비싼 게 더 비싸지는 이유.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서울시장님이 이제 몇 달 전에 바뀌셨잖아요. 그럼 뭐 서울 부동산 시장에 좀 가장 크게 바뀔 특징이나 이런 거 한번 정리 좀 하고 가야죠. 일단 서울시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네.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냐라고 네. 물어볼 수 있는데 이미 많이 들어본 비판 아마 떠오를 것 같은데 혹시 뭐 들어본 거 있나요? 뭐죠? 1년짜리 시장이 뭘 하냐. 그렇죠. 이게 1년 제일 뒤에. 많죠. 야, 임기가 1년인데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렇죠, 아마 그렇죠. 뭐 여당에서 많이 비판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하나. 아니 시장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없다. 음. 이제 기재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국가와 협력해야 되는 사안들도 네. 있다. 혹은 국회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네.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가는 부분들도 있다 네. 보니까 서울시장이 공약을 엄청 많이 걸었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비판들은 정말 많이 있었었죠. 그렇죠. 솔직히 팩트예요. 뭐 이거는 시장님이 아무리 위지가 있다 하더라도
멋대로 그냥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장님의 공약은 정말 많아요. 막 이게 뭐 각 구별로 막 공약들이 다 있는데 이 공약이 현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고 보면 네. 불가능한 게 대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한 공약들만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대표적 불가능한 이슈들이 뭘까요? 일단은 토목 사업들. 네. 여기 막 교통을 네. 어떤 식으로 해주겠다. 음. 여기에 뭔가 설치해주겠다. 음. 임기가 1년이면 예산만 기획하다가 끝나요. 네. 안 돼요. 안 돼. 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 가능한 공약. 그렇죠. 문제예요. 현실 가능한 공약은 재개발 재건축이죠. 네. 재개발 재건축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일단은 일반적인 아파트에 대한 호재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뭔가 아파트 집값이 더 올라가려면 얘도 마포구에 뭔가 경전철에 뭐가 하나 지나간다든가 뭔가 이런 식의 공약들이 나타나야 네. 아 여기에 뭐 또 뭐 공원을 만들어주겠다, 철도를 지하해주겠다 이렇게 돼야지 집값이 올라갈 텐데 이런 건 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건 재개발이랑 재건축 규제를 풀어준다는 건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거 시의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일단 인허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이 있었을 때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인허가들을 다 안 해줘요. 도기회를 안 열고 그냥 건축심의를 안 열어주고 막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 보니까 인허가가 다 막혀 있었는데 얘네들을 이제 빨리빨리 해주겠다. 일단 첫 번째 이거는 시장님 위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일단 재개발 규제를 풀어주겠다. 대표적인 거는 바로 최근에 그 주거정비지수제를 결국 폐지했거든요. 네. 주거정비지수제가 뭐냐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있었을 때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는데 이거를 없앴죠. 그래서 실제로 재개발이 새롭게 신규 구역 지정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버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네.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인허가를 풀어준다라는 건 재개발, 재건축 둘 다 호재예요. 네. 그런데 초기 지역 재개발, 초기 지역 재건축이라 놓고 보면 재개발은 호재인데 재건축은 호재가 아니에요. 네. 왜냐? 그 현재 시장님께서 재건축도 뭐 안전진단도 완화해야 된다 뭐다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시장님 권한이 아니에요. 국회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안전진단 요건들을 안 건넨다. 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실제로 1차 안전진단은 통과됐지만 네. 여기서 1차 안전진단이 A, B, C 등급이면 재건축 안 되고요. D등급이면 조건부, 그 다음에 2등급이라는 즉시인데 2등급 잘 안 뜨죠. 대부분 다 D인데 네. D로 가서 조건부 통과가 됐는데 이제 정밀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다 떨어지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게 안전진단에서 다 발목이 잡혀 있다 보니까 네. 시장님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러고 현재 2년 실거주 요건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2020년도 6.17 부동산 냈을 때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시켜버리겠다. 재건축은. 그것도 앞으로 조합 설립 인가하는 재건축은 이라고 돼 있는데 근데 아직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계속 유예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 단지들이 네. 2년 실거주권 생기면 다 죽는다. 무조건 가자 하면서 압구정이든 동부 이천동이든 최근에 막 조합 설립 인가를 난 이유가 2년 실거주 요건이 있는 거고요. 네. 이 2년 실거주 요건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게 특히 재건축 단지들 보다 보면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한 실거주자 비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70% 세입자죠. 그런데 75% 동의를 받아야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나거든요. 네. 근데 이 75%를 못 받는 거예요. 기존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75%를 받냐 못 받냐 하는데 네. 이게 나는 2년 실거주 하는 현금 청산이에요. 근데 나가 그 40년 안 된 아파트에 살 생각이 없는데 할 수도 있고 살 생각은 있어도 내가 직장이 부산이야.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 하나 산 거야. 물리적으로 못 살잖아요. 그럼 반대해야죠. 나는 현금 청산 당하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전진단에 묶여있는 상황 속에서 국회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원래 목표는 2020년 12월 달에 입법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유예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흐지부지 될지 어쩔지 몰라도 지금까지 중에서는 국토부에서 정식으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유예된 적은 있어도 안 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언젠가 결국 생겼다 했을 때 조합 설립 인가를 그때 못 만들었다 라고 하면 재건축은 이제 5년 뒤, 10년 뒤로 안녕될 가능성이 있겠죠. 네. 초기 단계 재건축은 좀 쉽지 않다. 이게 초기 단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부분 그리고 신규 구역 지정해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좀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재개발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재건축은 좀 쉽지 않다. 그것도 초기 단계면 더더욱.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초보자가 뭐 투자하면 안 되는 부동산도 있나요? 그렇죠. 일단은 말 나온 김에 네. 제가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했다. 네. 그래서 신규 재개발 지역들을 지정하겠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드는 게 그럼 재개발 될 때를 사야 되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초보자면 일단 하지 마세요. 왜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재개발 전문가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재개발 워낙 많이 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구역 지정 되기까지도 너무나도 험난하고요. 구역 지정돼도 좋았을 일인가까지가 너무나도 험난해요. 네. 그 75%의 동의를 받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지금 마포에도 맨날 그 재개발 한다 하다가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인 데들 있고요. 네. 성동구도 마찬가지고요. 해제된 데들이 있고요. 용산도 그렇고. 예를 들어 뭐 한남뉴타운이다. 네. 한남뉴타운 뭐 재개발 한다고 떠들던 게 언제였어요? 오래됐나 봐요. 그렇죠. 20년 전. 2000년대 초반에 얘기 나왔던 곳이잖아요. 네.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조합설립 인가까지가 정말 오래 걸려요. 성수전략정비구역이라 한다 하더라도 네. 오세훈 시장님 때 딱 지정을 해놨는데 가장 최근에 우리가 2021년도잖아요. 지금이 2021년도인데 우리가 뭐 보면 조합설립 인가가 2020년도에 난 곳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게 조합설립 인가까지만 해도 진짜 10년, 15년, 20년 걸리기도 하는구나. 그만큼 이게 75%가 어렵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구역 지정도 안 됐다. 네. 라고 하면 오세훈 시장님 이번에 발표한 것만 본다 하더라도 구역 지정까지 2년 얘기하거든요. 네. 2년이면 딱 생각하는 거죠. 오세훈 시장님 임기는 1년 남았어. 근데 다음 시장님이 전 박원순 시장님과 같이 재개발을 싫어하는 시장님이 당선이 됐다. 네. 그러면 이제 안녕 되는 거예요. 또 안녕. 그러면 이제 또 재개발 된다라고 해가지고 비싸게 빌라 샀는데 물리는 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이번에 보도 자료만 본다 하더라도 알아요. 이게 재개발 해제 지역들 중에서 법정 요건 맞춘 곳이 한 54%라고 얘기해요. 절반 조금 넘죠? 네. 그럼 반대로 재개발 해제 지역을 막 사야 될까? 아니죠. 신축 빌라들이 막 난립한 데는 노후도가 다 깨졌거든요.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됐다는 거지 재개발을 구역 지정해야 되는 법정 요건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런 데를 멋대로 투자했다라고 하면 재개발 되지도 않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여기 재개발 막 해제 구역이래. 올라간대. 네. 바람 타고도 막 투자했다가 물릴 수가 있겠죠. 지정이 안 되니까. 일단 초보자분들은 재개발은 피하자. 정확하게는 초기 단계 재개발. 네. 초기 저는 단계. 재개발 투자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들어가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 투자 조심하고 신축 빌라 막 이 분양 받는 거 특히 신축 빌라 분양하는 사람들이 그냥 신축 빌라예요라고 안 팔고 그냥 빌라가 잘 안 팔리니까 여기 꼭 재개발 돼요 하면서 팔아요. 안 돼요. 걔네가 노후도를 다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하시면 안 된다. 다른 뭐 상가, 토지, 경매, 신축 빌라, 지역 주택 조합, 뭐 분양이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예 우리가 어려운 것부터 구분할게요. 일단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는 돈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 버는 사람들도 있지만 까먹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이 상가에 꼬마 빌딩이 들어가나요? 꼬마 빌딩은 약간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부터 얘기하는 게 차이 났겠다. 우리가 아파트만 올라가요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일단 빌라는 잘 안 올라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파트가 아닌 주거 상품들 중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도 있겠죠. 얘네들은 계속 올라가요. 왜 올라갈까요? 땅을 100% 깔고 있으니까. 토지가 있으니까.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이 겉보기엔 그냥 같이 빌라예요. 근데 그냥 호실이 8개인데 이 8개 호실을 주인이 한 명이면 다가구. 근데 개별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다 돼 있으면 다가구예요. 다세대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다세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대지 지분도 8분의 1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축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소유권을 100%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7개의 빌라는 샀는데 나머지 1개 빌라 소유권자 안 팔아. 알바끼야. 혹은 나 이거 죽어도 안 팔아라고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요구해. 솔직히 안 되겠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신축 빌라를 지으려고 한다든가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한다든가 그런 건축주 입장에서는 빌라를 안 사죠. 그냥 좀 더 비싸도 단독주택이 아닌지 다가구를 아닌지 소유권을 하나로 가지고 있는 걸 사죠. 이 얘기를 왜 했냐? 상가 얘기했을 때 꼬마 빌딩이 약간 좀 달라요 라고 하는 게 상가가 정확하게는 구분 상가대. 그렇죠.
이게 뭐 소유권이 내가 온전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의 분양상가들 있잖아요.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솔직히 그 빌라랑 똑같은 거예요. 음. 그런데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대지를 내가 온전히 다 깔고 있죠. 그래서 약간 느낌은 좀 다르긴 다르다. 한데, 근데 일단은 상가 같은 경우라고 했었을 때, 네. 근데 상가도 올라가는 상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상권 분석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진짜 지금 솔직히 상권 분석 다 한 줄 알았었지만 네. 코로나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변수들로 인해서도 그냥 상권들도 무너지고 있던 상가도 막 임대료 떨어지고 막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티는 상권들도 존재하거든요. 네. 그런 데들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아파트 투자는 좀 달라요. 그래서 상가라든지 토지도 똑같아요. 토지에도 돈 버는 사람은 아파트로 돈 버는 거는 애교예요, 애교. 아파트는 우리가 내가 얼마짜리 샀는데 네. 몇 억 올랐어. 그러면 수익률 따지면 뭐 한 50%다. 아니면 진짜 2배 뛰었다 그러면 100%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토지는 프로테이지 자체가 막 몇백 % 뛰고 막 그러잖아요. 진짜 많이 버는 사람은 정말 많이 벌어요. 근데 까먹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까먹죠. 예를 들어 대표로 기획부동산 들어봤잖아요. 그게 토지예요. 왜 기획부동산이 토지 가지고 장난질 칠까?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죠. 여기가 이런 개발 호재가 있고 여기는 뭐고요 했었을 때 잘 모르고 막 맹지 팔고 막 뭐하고 이렇게 엄청 비싸게 해서 이렇게 싸게 사서 네. 칼질해서 매수하기 딱 좋은 사이즈 몇 천만 원 사이즈로 만들어 놓고 팔고 나 몰라라 도망가고 이런 사기도 많다 보니까 네. 이런 투자는 하면 안 되는 투자라기보다는 초보자가 하면 어려운 투자. 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좀 할 거면 잘 알아보고 하자. 네. 진짜 공부를 많이 하고 네. 상가와 토지에서도 전문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또 재개발 쪽에 전문해가지고 네. 있지만 상가 전문가, 토지 전문가분 있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나도 사례들 많이 보고 그러고서 접근하자 쪽으로